자, 원가 흐름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부분하고 관련된 저희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분기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표시해드렸고 저희 이론 문제 부분만 들어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분기 쪽은 회계 쪽에서는 대부분 잘 안 내서 분계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시고, 그리고 이쪽은 분계 문제를 내기가 어렵죠. 사실 사가지고 와서 내가 기말이 얼마를 남겨지면 원가가 어떻게 될 거냐, 또는 원가가 얼마이면 기말이 얼마다.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상품 재고장 관련된 문제를 우리한테 출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별도의 분기라는 것 자체를 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건 뭐 앞에서 다 진행했고요. 자, 이론 쪽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기말에 남겨져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결정하시고 그 수량에 곱해지는 단가를 결정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 수량 결정 방법은 혼합법은 두 가지를 섞어서 쓴다라는 얘기 때문에 등장했던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장부에 나는 계속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계속 기록법이 있었고, 그리고 창고에 가서 조사를 해서 기말을 확정시킨 다음에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실지 재고조사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용어 찾아주시면 되겠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은 어느 법에? 우리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들어가죠. 단가 결정 방법.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건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점수 주려고 낸 문제. 그 다음 문제 들어가시면 단가 결정 방법 바로 나오네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그럼 단가 결정 방법은 우리가 개별법이 있었고, 그리고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리고 평균법에는 총평균과 이동평균, 그리고 유통업에서만 사용합니다라고 했었던 매출가격 환원법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럼 그와 관련이 없는 거를 제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단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개별법. 그래서 실지 재고조사법, 혼합법, 계속비율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배웠던 용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빼주시면 되는 부분. 자, 그 다음 6번째 문제.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 여러분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다양한 용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가정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단가 결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평가 방법이라는 표현도 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용어들이 또 들어온 거죠. 아닌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자, 실지 재고조사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그리고 선입선출법. 답은 1번이죠, 여러분. 실지 재고조사법은 우리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를 결정하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부분. 자, 7번째 문제는 지문이 좀 길어졌네요. 자, 다음 중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의 원가, 여기 키워드는 뭘까요?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기말을 의미한다, 기초를 의미한다. 우리 기말을 의미하는 거죠, 기말.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의 원가로. 자, 그리고 무슨 부분?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근데 사실상 여기서 금액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거냐, 작게 계산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물가 상승 부분을 따져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가장 최근의 원가가 재고자산에 대입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9월 1일에 100원짜리를 사고, 그리고 9월 2일에 지금 무슨 부분? 판매를 했고, 그리고 나는 9월 3일에 또 다른 매입이 있었다. 120원짜리를 샀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9월 1일 거는 팔았을 거잖아요. 누구는? 선입선출법은. 그럼 선입선출법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9월 2일 날 누구 팔았니? 그러면 9월 1일 날 거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남겨져 있는 재고는 누가 된다? 우리는 9월 3일 게 되겠죠.
그리고 후입선출법이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이런 문제는 항상 답은 선입과 후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요것만 가지고 볼게요. 9월 1일 날, 9월 2일 날, 9월 3일 날 있었다. 근데 여러분 후입선출법이면 9월 2일 날에는 9월 1일 거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때는 결과가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상황을 바꿔볼게요. 이런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가 9월 1일 날 100원 주고 샀고 9월 2일 날 120원을 주고 샀고 9월 3일 날 판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9월 3일 날 판매를 했을 땐 며칠 거를 먼저 내보냈을 것이다. 9월 1일 거. 후입선출법은 누굴 먼저 내보냈을 것이다. 9월 2일 거. 그럼 남겨져 있는 재고는 지금 선입이었을 땐 누가 남고요? 9월 2일께 남고요. 후입이었을 땐 누가 남니다? 9월 1일께 남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뭔가를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A안이라고 얘기할게요. 여기를 B안이라고 하고 자 A안처럼 놓고는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내가 100원, 120원, 200원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물가가 상승 중이다 가정하에 뭔가를 따져보고 싶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앞부분에 판매라는 기준이 등장할 때 앞부분에 최소한 몇 개, 2개 이상의 매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배우는 원리대로 내용들이 맞춰져요. 그래서 지금 A안처럼 놓고 하지 마셔라. 그럼 지금 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결과는 끝난 거죠. 가장 최근의 원가가 남겨지는 건 선입선출이겠죠. 선입선출. 여기서 선입선출이고요. 자, 즉 우리 시가나 공정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이 뭐냐요? 시장에 가면 움직임 있는 가격으로 남겨지는 거. 답은 결론 냈으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반대로요. 가장 오래된 게 남겨진다라고 하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죠, 후입선출법. 자, 8번째 문제. 다음은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에 관한 내용이고, 자,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먼저 매입한 것이 먼저 판매되므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무엇하더라? 일치하더라.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부분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것이므로 기말 재고 자산은 공정가액에 가깝게 보고가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물가가 상승할 때 현재의 매출 수익에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물가가 상승 중이면 당연히 매출액 가격도 조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매출액 가격은 현행에 움직이는 가격으로 다 맞춰놨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가격은 오래된 가격이 들어온다. 우리 과거에 취득한 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뭐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함으로 가장 보수적인 평가 방법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 비교 대치를 했을 때요.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봤어야 됐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요. 대체적으로 수험서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대부분 기재를 해드려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이의제기가 없었던 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함으로라고 했는데 여기에 뭘 써줘야 됐을까요? 물가가 상승 중인지 물가가 하락 중인지 이런 얘기도 다 기재해줬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 중이었을 때는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한다라는 부분으로 물가가 상승 중이었을 때는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하는 건 후입선출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가가 하락 중이었을 땐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반대로 바뀐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단서가 붙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근데 위에 보시면 위에도 단서가 없고요. 그리고 4번 보기에도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로 그냥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답이 4번으로 갑니다. 왜냐면 1번, 2번, 3번은 누가 봐도 정확하게 선의선출법 특징이고 그리고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함으로 가장 보수적인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에요. 물가가 상승 중이다라고 한다면 후입선출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법은 하락이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정리하셔라. 우리 4번으로 정리하셔라.
자, 그 다음 9번째 문제. 자, 다음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비용적인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이론적으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무슨 부분, 고가품이 아닌 이상 또는 개별 생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이상은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공산품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무엇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여러분 제가 8번이 4번이 답이라고 표시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물가가 상승 중이고 그리고 내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자 그러면 무슨 부분?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남죠. 재고가 가장 크게 남게 되면 누구도 이익도 크게 남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익이 크게 표시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이동평균법은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다? 매입 시마다 무엇 하셔라? 단가를 계산하셔라. 그 의미가 이동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죠. 번거로움은 있지만 좋은 점은 뭐였었나요, 여러분?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이동평균법을 사실상 적용하기 좀 어려웠다. 매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전산이 도입되면서 무엇한다? 쉬워졌다. 그래서 현실에 가보시면 이동평균법 쓰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으로 물량 흐름과 일치한대요. 일치하지 않는다가 맞죠?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건 누구이다?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잘못되었다. 잘못 설명과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 이렇게 표시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문제. 자,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자,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왜 동일하다라고 주냐면요. 우리 후입선출법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청산의 문제가 있었죠. 청산. 그래서 그 청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고가 줄어들면 우리 과거에 오래된 단가가 매출 원가로 들어가면서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여러분 문구 하나 만들 때 되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단서를 준 거예요. 기초와 기말의 재고는 무엇하다? 같다. 수량이 줄어든 건 없다. 그러면 청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재고 평가 방법이 가장 높은 순이익과 가장 높은 외출 원가를 기록하는가? 자, 물가가 상승 중이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누가 있었죠, 여러분? 후입선출법. 자, 그랬을 때 기말 재고, 저는 재고라고만 쓸게요. 기말 재고가 가장 크게 남는 건 선입, 그 다음 이동, 그 다음 총평균, 그 다음 순위 후입이었죠. 그리고 기말 재고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는 매출 원가가 작아진다. 그래서 등호 표시를 거꾸로 뒤집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재고는 누구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이익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높은 순이익이 나는 건 선입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선입선출법에 표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매출원가가 가장 높은 건 후입선출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에 표시를 해주시고 자, 두 개 동그라미 다 되어 있는 건 몇 번인가요? 1번. 그래서 1번에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자, 기말 재고자산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계상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과대하게 계상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정상 금액보다 크게 잡았다 라는 얘기. 자, 이랬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T계정으로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을 위에 기록을 하시고 총계정 원장을 열어봤더니 나는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뭐가 있다? 기초 재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금액은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당기에 매입한 금액이 있었다. 자, 그 금액은 500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저는 판매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이다? 600.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같다라고 했어요. 합계 금액은. 그러면 우리는 상품이 판매가 가능한 요 금액 중에 파른 건 손익계산서 어디로 회계 처리가 돼서 넘어갈 것이다.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해서 넘어갈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남겨져 있는 건 기말 재고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금액의 합은 600이라고 했으니까 600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가정금액을 하나 세우면 되죠. 그래서 저는 현재 기말의 재고는 얼마냐면 120이라고 얘기합니다. 못 파는 게. 그러면 600에서 120을 빼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될 것이다? 480이 되죠. 자, 이게 원래 정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는 원래 이게 실제 상황이다. 그런데 과대 계상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과대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말에 남겨져 있는 재고자산의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계상했다. 그러면 기말 재고 120보다 더 크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임의로 150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다고 했으니까 600. 그러면 과대하게 계상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얘가 과대하게 계상이 되면서 매출원가 뭐가 된다?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과소계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은 지금 자산이 무엇되어 있다? 커졌다. 자산이 과대하게 잡혀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산도 차변이에요. 그럼 차변에는 자산이 지금 현재 커지면서 우리 무슨 부분?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차변이 증가했다고 하면 대변 쪽이 같이 증가하거나 또는 차변이 감소해야 돼요. 근데 얘는 회계처리 원리상으로는 뭐가 되는 것이다? 원가가 줄은 회계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무엇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소하게 요 계산처럼 보이겠네요. 과소하게 계상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면 우리는 도미노처럼 누가 우리 이익이 늘거나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용이 작으니까 이익은 무엇 된다? 커지겠죠. 과대 계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요 부분 때문에 최종 종착지 어디요? 여러분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그럼 재무상태표 차변이 늘었으니까 대변에 누군가 늘거나 줄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늘어난다? 자본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본의 이익잉여금이 무엇 된다? 과대 계상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의 회계 처리가 실제보다 무슨 부분? 작게 계상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산이 커져 있고 비용은 작아져 있고 그리고 이익이 커지고 자본이 커지는 그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하는 건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총계정 원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 뭐 가계 뭐 그런 형식으로 그려드려서는 수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증감 변화가 우리 무슨 부분으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약식계정, T계정으로 총계정 원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총계정 원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총계정 원장은 저희가 앞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인식과 측정과 식별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분계라는 걸 한다. 그럼 그 분계가 장부에 옮겨 적어질 것이다. 또 내가 옮겨 적어야 된다. 그런 걸 전기라고 표현한다고 했고 그것에 의해서 나와지는 게 총계정 원장.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 없이는 시산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계 없이는 총계정 원장이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T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거를 계속 공부하는 과정 중에 약식으로 보여드리는 원리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총계정 원장 여러분 열었을 때 차변 쪽에 기초가 보이고 차변 쪽에 매입이 다 수록되어 있을 거고요. 대변 쪽에 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원가와 기말재고로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T계정을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첫 번째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감소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거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쵸? 잘못된 거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1번은 맞는 거죠. 매출원가 과소계상되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시고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여러분 매출 원가는 우리 매출액에서 빼는 계정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근데 지금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실제보다 증가하는 게 맞죠. 자 당기순이익도 실제보다 무엇한다? 증가한다. 자 그리고 자본이 무엇된다? 커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본의 총계가 실제보다 감소한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증가하죠. 네,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자본 총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높아심에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본 쪽에서 제가 최소한 기억해 달라고 했었던 게 항목 5개 구분하는 거. 그쵸? 그래서 항목 5개 누가 있었다?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요건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익, 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자본의 총계라는 건 요 항목 5개를 모두 다 합산한 게 총계.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준다겠죠. 이익이 과대 계상되면 이익잉여금에 뭐가 된다? 여기에 영향을 준다.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자본 총계도 플러스가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내는 출제자가 이게 자본 총계란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금이라고 바꿔요. 아이고. 자, 제가 왜 자본이 증가한다는 표현할 때 계속 이익잉여금을 거론해드리냐면 여러분 이익은 자본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고 보시라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자본과 자본금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자본이라는 데 들어갔더니 자본금밖에 없으니까. 근데 법인은 자본이 항목이 5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본과 자본금은 엄연히 다른 용어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말장난에 말려버리면 매번 풀 때마다 혼선을 빚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들이 증가했다라고 바꿔놨다. 근데 자본금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이렇게 써놨다면 틀린 답이에요. 우리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이어야 되는 거죠. 자본금은 말 그대로 주주들하고 관계에서 형성된 주식과 발행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몇 주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발행된 주식 수에 액면가를 곱한 게 자본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이나 손실이 자본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실수하지 마셔요. 근데 이게 섞어내는 출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정확하게 읽어버릇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4번. 16번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 매출과 관련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자, 이에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상품 매출은 무슨 계정 과목이죠? 수익이에요. 그쵸? 자, 계약금을 그러니까 상품 매출과 관련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처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아직 수익이 발생되었다 안 되었다? 수익 발생은 안 됐어요. 그쵸? 그런데 계약금을 받은 게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선수금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선수금은 부채가 맞습니다. 그런데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우리는 매출액 수익으로 무엇하였다?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은 변이거든요. 우리 선수금, 부채는 어느 변의 시작점이 있다? 대변이요. 이것도 대변에 기록하죠. 자, 우리 수익이 발생도 어느 변에 기록하죠?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변의 계정 과목을 엉뚱한 걸 써놨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벌써 감이 오죠, 여러분? 아, 부채로 처리할 거 수익 처리했으면 수익이 더 커져 있구나. 그거에 대한 걸 무엇해달라? 정리해달라. 그리고 그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여기서 물어본 건 그 현상을 찾아라. 오류를 범했을 때 나와지는 현상. 그러면 정상적인 회계 처리는 지금처럼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차변에는 받은 대가를 쓰시고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기록해야 된다. 근데 나는 오류를 수익 계정인 매출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상품 매출로 처리했다. 이 얘기겠죠.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누구는요? 자, 우리 부채 처리를 안 했으니까 부채는 뭐가 되어 있다? 과소계상 되겠죠. 그래서 부채는 과소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이 수익은 뭐가 될 것이다?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은
과대 계상이 됩니다. 여러분 수익이 과대 계상이 되면 그 다음 효과까지 같이 갈게요. 우리 이익이 뭐가 될 것이다? 이익도 과대 계상이 되겠죠. 자, 이익이 커졌으니까 누구도 자본도 그래서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이 무엇 될 것이다? 그 또한 같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봤으니까 찾아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선 자산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변만 계속 비교해 드리잖아요. 차변은 달라질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과대 계상된다는 얘기는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채가 무엇되고 과소계상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 수익이 과대 계상이 됐다라는 3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죠. 이 문제는 오히려 직전에 풀었던 문제보다 더 단촐하죠. 그냥 분계만 대비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대변만 비교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째 문제. 자, 다음은 장비상사의 제1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재고자산 내역이다. 자, 이를 통하여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자, 우리 평가하는 방법은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해달래요. 그럼 여러분 이동평균법은 이동평균 단가를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매입이 있고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고 매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무슨 부분을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저 같으면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를 묻지 않고요. 매출 원가를 묻거나 다른 걸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내라고 했으니까 내주시면 되죠.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매출이 여러 번이 아니고 매출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산이 되게 단촐해지죠. 단촐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 3월 6일 날 매출이 있었습니다. 1월 4일 날 매입이 있었고 그럼 100개가. 근데 여러분 이 100개는 언제 거를 팔 수밖에 없어요? 1월 4일 거를 팔 수밖에 없죠. 왜냐면 3월 6일 이전엔 1월 4일 매입자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200개 중에 나는 몇 개를 100개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를 무엇하였다? 출고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월 4일에 재고는 얼마가 남는다? 나는 100개가 남는다. 그리고 단가는 얼마짜리? 1,000원짜리.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정리하시면 10만 원의 금액이 재고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월 7일 날 매입이 있고 7월 10일 날 매입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내라고 했지만 중간에 매출이 끼어들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끼어들어야 남겨져 있는 재고를 가지고 이제 그걸 끌고 다녀야 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조금 쉬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동평균 단가는 매입 직전에 재고 금액에 근데 이 매입 직전의 재고 금액을 계산하려면 여기 중간중간 매출이 좀 많아야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매출이 이때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매입 시점 금액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매입 직전의 재고 금액에 신규로 매입한 금액을 더해라. 그리고 우리 매입 직전의 재고 수량과 신규 매입 수량을 더해서 나눠주면 이동 평균 단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FM대로 모두 다 계산을 해보면 5월 7일은 지금 무슨 부분? 우리 100개 곱하기 1,000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5월 7일에 신규로 매입한 건 200개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된다. 1,300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26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10만 원과 26만 원 더하시고 그리고 우리 100개 더하기 200개에서 300개로 나누면 단가가 얼마 나온다? 1,200원. 근데 우리한테는 5월 7일 단가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겨져 있는 단가. 그럼 이제 7월 10일에 갑니다. 그럼 7월 10일에 가시면 우리 7월 10일에는 지금 우리 1,200원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몇 개가 있고 300개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의 단가는 1,200원이었다. 그래서 얼마? 36만 원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00개 곱하기 1,200원 36만 원에 우리 300개 매입했던 부분 곱하기 1,100원. 그러면 이 부분 33만 원이네요. 그래서 36만 원에 33만 원을 무엇하시고 더해주시고 그러면 69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69만 원을 나누기 몇 개. 자, 매입 직전의 재고 수량 300개, 매입한 수량 300개. 그래서 60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단가는 얼마가 된다? 1,150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동평균법의 원리를 묻고 싶었으면 그냥 3월 6일 현재 재고가 얼마냐, 단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마지막까지거든요. 그러면 실제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저처럼 복잡하게 5월 7일, 7월 10일 이렇게 계산할까요? 저는 이제 FM들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었던 재고 몇 개가 있었다? 100개. 자, 그거에 대한 단가는 얼마이다? 1,000원. 자, 이 부분에 더하기 그냥 무엇 하면 될까요? 5월 7일 거 그리고 7월 10일 거 무엇 하시면 된다. 그냥 더해버리시면 되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무엇 하셔라? 똑같이 갖고 있었던 재고 몇 개가 있었다? 100개가 있었고 더하기 5월 7일 날 매입한 거 몇 개가 있다? 200개가 있었고 7월 10일 날 매입한 거 몇 개가 있었다? 300개가 있었다. 그래서 나온 단가. 자, 이 단가도 똑같이 얼마일 것이다? 1,150원. 중간에 매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없다라고 하면 이동평균 단가는 그냥 단가 계산만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총평균법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에 평균 단가를 그냥 내버리는 거잖아요. 매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데 매출이 없었다? 그러면 똑같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다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 3월 6일 날 남겨져 있는 재고 금액만 계산할 수 있었다라면 평균 단가는 내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가신다? 1번. 자, 이거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유가증권도 종목별로 관리하시라겠어요? 기억나실까요? 단기매매증권 때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사오고 있다. 매입하고 있다. 근데 매각을 할 것이다. 그럼 내가 매각할 때 어떤 걸 팔았느냐에 따라서 무엇 할 것이다. 내가 살 때마다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관리를 해서 파는 부분에 처분 금액을 형성을 하고 이익인지 손실인지 따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총평균법 내지는 이동평균법 쓴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쓴다? 이동평균법을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쓴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배운 이 이동평균법이 유가증권에서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들도 재고처럼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단가 계산 문제 낼 때요. 이동평균법 계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청솔상회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다른 원가는 없다고 가정.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물어본 건 누구이다? 매출 총이익. 자, 그럼 지금 들어져 있는 부분에 메인 매출과 구분 있고 수량 있고 단가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죠. 자, 지금 기초 매입 1월 8일까지 두 개의 상황이 있었던 상황. 그리고 나서 나는 10월 15일 날 무엇을 했다? 매출을 했다. 자, 몇 개를? 25개. 자, 여러분 선입선출법이니까요. 우리는 10월 15일 날 매출한 25개를 누굴 내보냈느냐라는 걸 정리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매출 원가 계산이 될 거니까 그래서 10월 15일 날 매출 원가는 우리 25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선입 선출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아라. 그러면 10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먼저이다? 10월 1일. 자, 10월 1일엔 10개밖에 없네, 여러분. 그럼 일단 이 부분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10개 그리고 곱하기 단가는 개당 100원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1,000원인가요? 네, 1,000원이 나오고 근데 25개가 채워지진 않죠. 15개 부족하네요. 자, 15개는 어디에서? 매입이라고 해서 30개 들어온 거 있죠, 여러분? 네, 10월 8일 날 매입한 부분에서 15개를 빼서 팝니다. 그럼 15개 곱하기 단가는 얼마이다? 우리 110원.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우리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1,650원인가요? 네. 그래서 1,650원. 그럼 매출원가는 두 금액을 더한 게 매출원가. 자, 그래서 우리 2,650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뭐다? 매출 총이익.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죠. 그럼 매출액은 지금 여기 단가라고 해서 써드린 이 부분 140원이 매가의 금액이에요. 매가. 그러면 25개 곱하기 140원 해주시면 되죠. 4, 5, 20에 4, 2, 8에 하시면 얼마? 3,500원.
자, 그럼 계산 끝났네요. 3,500원에서 2,650원 빼시면 뭐가 될 것이다. 답이 나와지겠죠. 계산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써드린 부분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면 10월 15일 날 매출한 25개 계산해보니 3,500원이 나왔고 원가는 우리 이렇게 계산해서 2,650원 아까 써드린 거.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3,500원에서 매출 원가 2,650원을 빼서 나온 금액. 그래서 답은 1번 85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쪽으로 내시든 답변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물어볼 때 매출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죠.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 원가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시면 답은 2,650원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후입으로 물어봤다. 그럼 여러분, 우리 후입으로 물어봤고 매출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그러면 매출 원가를 물어보고 후입이면 지금 25개는 누구로 내보내야 된다? 이 25개는 모두 다 10월 8일 거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개 곱해지는 단가는 11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110원. 그래서 선입이었을 때는 먼저 들어온 거 내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10월 1일 걸 먼저 내보냈지만 후입은 무슨 부분? 내가 매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있는 거를 먼저 내보내라. 그러니까 10월 8일 거로 정리를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다 동일하게 내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로 내든 정리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저희가 이동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두 가지만 풀어봤어요. 그런데 후입을 낼 수도 있고요. 총평균법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푸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